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좀 불안해지면서 금, 엔화, 또 비트코인 이런 안전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외신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리포터한테 우리 소식을 한번 들어보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금값이 1,3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변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들이 시장에 산적해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먼저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밀링 스탠리 금투자전략부문 대표의 인터뷰 내용 마켓워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트럼프 리스크 말고도 수많은 요인들이 금값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쯤에는 금값이 온스당 1,350에서 1,40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고 또 금을 포함한 안전자산에 대한 연구원님들의 다양한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금값이 어땠어요? 금값이 제법 올랐죠.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1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네. 더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좀 조정을 받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절대 금액으로는 1,300 지금 1,260달러인가 아마 1,300이 아니고 1,300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네요. 그렇죠. 그게 한참 금값 떨어졌을 때 한 1,100달러 선 근처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 그 1,100달러라고 하는 게 최근에 금을 땅속에서 캐려면 1,100달러 된다며요. 그게 생산원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생산원가 마지노선보다 밑으로 잠시 가기도 했었고, 근데 1,300달러도 채 안 되는 거면 아직 싸네요. 좀 사야 되겠네. 오늘 사가 너무 많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연말에 1,400달러 가요? 저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금값을 보니까 1,200달러에서 1,3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선 저는 그 통화 정책 해외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로와 엔화 강세를 나타내고 달러 인덱스가 빠질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금의 상승 재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 채권 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금은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채권하고 금하고 경쟁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또 금의 마이너스 요인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요인하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근데 또 금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에 대한 해지 수단이긴 합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구리값 같은 경우는 2년 내 최고치거든요. 근데 금은 이게 오르긴 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구리나 그런 것보다 느린 속도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 인덱스가 더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현재 한 93 정도인데 한 90 밑으로 떨어진다고 감안하면은 좀 금값을 들어올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경기 회복세나 개선세나 이 주식 시장이 좀 좋을 수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다 보면 이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종합해 보면은 1,300달러 넘지만 이게 막 1,400달러로 막 돌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한 1,300에서 1,350달러가 앞으로의 그 박스권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안 사. 얼마 안 되잖아,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을 다 사야 되는데 또 너무 주식만 좋아하고 막 너무 급격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징이 필요하니까요. 네. 네, 그 해징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매력도가 있어 보이는 게 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금이라는 것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흔히 말해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카마더티로 여겨질 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그 자산 배분 전략으로서 모델링을 막 돌려보면 주식이 굉장히 좋게 좋게 나오는데 금도 올해 뭐 한 15% 정도 상승, 또 내년, 내후년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거품 붕괴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더 많이 상승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어서 뭐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10% 정도 들고 가는 것은 아주 괜찮은 헤징 전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거래 비용이 그렇게 크질 않잖아요. 근데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비드 아스크 스프레드가 너무 크거든. 한 20-30% 먹는 거는 그냥 거래 비용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 보세요? 1,400달러? 저는 1,400까지는 못 간다. 예, 못 간다고 봅니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 뭐 이게 사실은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그렇죠. 주가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금값도 오른다고 하는 건 사실 이율배반적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정세라는 게 네. 뭐 말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팟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정세 불안은 저는 보질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금이 그렇게 아주 그리고 또 유동성이 풍부하고 아직까지는 아니 근데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이나 재미교포죠 또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금방 끝날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해 못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전쟁에 대해 둔감할까? 그래서 지난달 그 집계를 봤더니 괌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증가한 게 한국 분이래요. 다른 사람도 다 빠지는데 말 되네. 한번 가볼 만은. 가서 불꽃놀이 한번 보는 것도 재미는 있을 텐데. 자, 저는 그 엔화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한반도에 지정학적 위험이 생기면 엔화는 아주 위험한 자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한반도에 북미 간에 문제가 생기면 엔화는 세져요? 그거 이해가 안 가네. 뭐 그게 이제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같이 항상 그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엔화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이제 그 리스크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고요. 네. 예, 정통적으로 이제 그런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뭐 금 가격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안전자산에 대해서 금 가격도 변동성은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유동종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무조건적으로 가지는 않는 것처럼 네. 엔화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서 그렇게 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일본의 펀더멘탈적인 차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EQ GDP 성장률이 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요? 예, 애뉴얼라이즈로. 그러니까 예. 일본은 연율 그 연율로 하면 계산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뭐 이렇게 미친 예, 그리고 어닝포인트 레이쇼는 3%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는 좋다는 얘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을 따져서 엔화가 약세를 간다기보다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럼 보여집니다. 니케이 225를 사야 되겠네. 아, 진짜 그거는- 잠깐 많네. 근데 이제 일본 이 증시라는 게 전형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가면 상승을 하고 네. 엔화가 강세를 가면 하락하고 이런 아, 게 그러죠. 또 있다 그게 보니까 있죠. 예, 이게 또 무조건 인덱스를 사기는 또 좀 그렇고요. 또 보통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러보다 더 안전자산으로 통하거든요. 그 자체가 일본의 부채 90%를 그 연기금이나 아니면 일본 국민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딴 국가 같은 경우는 만약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크레딧 문제가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잖아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의 부채를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을 예, 것 예, 같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되게 안전한 근데 통화를 일본 하고 있어요. 국민들 그 조기상환 요구 이런 거 안 하나? 아, 예. 조기상환 요구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금이 그 강세를 간다는 얘기는 달러는 약세를 간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달러는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최근에는. 저는 뭐 그 전통적인 의미의 안전자산이란 안전자산 의미는 말고. 뭐 정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글로벌한 이런 것도 있지만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이 커서 네. 트럼프의 어떤 지속적인 달러 약세 요구 이런 것들이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통화 정책의 싸움은 유럽과 미국과의 통화 정책 들고는 싸움으로 기일될 건데 뭐 어제도 메르켈 총리가 사실은 트럼프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뉘앙스적으로 반대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은 그런 뉘앙스는 깔려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펀더멘털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분명 한계가 있는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가 오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유럽하고 비교해봤을 때 또 이번 심지어는 일본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니죠. 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보시면은 달러가 80대에서 104, 106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너무 오버슛을 했고요. 보시면 그래서 내려와야 된다고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거고.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는 그 딱 절반을 놓고 보면 90대 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절하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슬롭 자체는 조금씩 절하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슬롭 자체가 이제 굉장히 평평해지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6개월은 환율 때문에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그냥 환율로 먹을 건 없다. 네. 그 주요국들 GDP나 한번 점검을 하죠. 미국이 2.6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2분기가 네. 그게 계속 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시적인 그냥 서프라이즈였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죠. 뭐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이 당연히 뭐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3% 이상으로 올리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렇죠.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게 정책 자기 마음대로 되는 안 되죠. 가능성이 그렇다 별로 보니 결국은 2%대 중반이 어느 정도 한계선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네. 소비 증가율이 좀 더 올라가면 네. 달성 가능한 수준이 3% 정도가 되겠다고 생각을 그게 하지만 맥스로 보는 거죠. 그게 시간이 걸릴 거라는 시간도 걸리고. 것이죠. 네. 중국은 지난 2분기 6.9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분기, 4분기로 가면 조금씩 낮아질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낮아지지도 않을 것 같은 게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국 수출이 단가 P하고 Q에서 그 Q는 크게 안 바뀌거든요. 네. P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좋기 때문에 네. 그 중국 그 신규 주문이나 제조업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중국 성장이 6.8%는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달성한다? 예, 예. 혹시 7자 보는 건 아니에요? 아,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분기에 7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가 전인되잖아요. 그렇죠. 시진핑이 악착같이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게 6.95가 되면 4.45 해가지고 7%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3분기까지 좀 3, 4분기까지 성장률이 중국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유럽은 한 1.5 정도 수준에서 변동이 별로 없는 거죠. 한 2% 성장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2%까지 갈 것 같고.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최근에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이 조금 문제긴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놓고 보시면 신뢰 지수들이 다 회복을 하고 있고요. 과거 2011년 소본 데트 크라이시스 전까지 수준, 뭐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더 위로 올라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유럽 자체도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본이 좀 아까 4% 연율로 4%라고 지금 네. 그랬는데 그게 3, 4분기, 4, 4분기도 어느 정도는 4%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호조세는 지속이 된다고 보나요? 그렇죠. 지금 일본 자체가 어닝폼 레이쇼가 워낙 낮고요. 네. 물론 임금 상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대신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은 아베가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정책들이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번은 좀 서프라이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건이 안 바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반등하는 게 북미 문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쟁이나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면은 지지율은 올라가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럼 뭐 경제 성장은 유지가 되겠네. 네. 자, 어쨌든 제가 이런 거를 다 한번 뭐 점검을 한 거는 지금 주식의 시대구나. 주식 사야 되겠네. 결론. 그런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그다음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전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비트코인을 200%만 먹고 팔았다는 거. 200% 드셨는 200%밖에 못 먹었어요. 네. 수익률. 네. 근데 그 이후로 얼마나 더 올랐는지 알아요, 도대체? 아유, 네.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 네. 근데 그렇게 치면 이거 굉장히 불안전 자산 아니에요? 아주 위험 자산이죠. 수익률이 도대체 1000%씩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산이 뭐 어떻게 안전 자산이라 그래요? 이건 위험 자산이지. 그렇죠. 흔히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품 자산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거의 안전 자산 취급하대? 네, 그 안전 자산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거품 자산인데 네. 이 거품이라는 것이 항상 과거에 아주 큰 맥락으로 보시면 1960년대부터 계속 있었죠. 네. 뭐 60년대 튤립 사태. 이거 최초지. 예, 그렇죠. 1600년대, 그렇죠. 60년대가 네.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1600년대 죄송합니다. 네, 그때 그다음 1700년대 뭐 사우스시,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제 일본 거품, 그리고 또 미국발 거품, 미국, 그다음 중국 거품, 대공황 거품, 그렇죠. 별 다 거품. 이럴 때 보면은 가격이 보통 10배는 그냥 우습죠. 20배 뭐 이런 식의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이 IT 산업하고 연결이 됐다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온라인 거래를 하게 되면 네. 쓰는 화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한번 났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사람들이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설치를 많이 한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또 비트코인 가격을 또 올리고요. 또 설치를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순환이 일어난다는 선순환을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변동성은 있지만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 슈퍼 붐버스트 사이클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네. 아직까지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기는 가슴 합니다. 진짜 아프게 만드시네. 나를 2번 죽이는 발언을 하고. 근데 심지어는 아무튼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략가가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4,000인데 네. 내년도에 $6,000,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5,000라는 얘기도 한다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자기의 그 인생을 걸었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가기만 하면 뜨는 거고 못 가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튤립 뽑을 때 얘기를 한 가지만 하면은 여기 다 아시겠지만 지금 튤립이 봄에 그 꽃이 피잖아요. 이런 동네 이렇게 화원 가면은 한 뿌리의 꽃 아주 예쁘게 핀 게 3,000원이면 사요. 튤립 뽑을 때 그게 얼마까지 캐딜락 한 대 갔다는 거 아세요? 캐딜락 한 대까지 팔렸어요. 그 당시에 뭐로 팔렸냐면 말 4마리가 끄는 가장 비싼 마차가까지 갔었어요. 캐딜락이잖아요, 그 시대. 그래서 그 정도면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이 25,000불 가겠네요. 갈 수도 있죠. 차 한 대 값이가 아이고, 얼마까요? 제가 다시 살까? 얼마인데요? 아니 뭐 그렇게 지금 정말 지중해의 야생화로 시작한 애 아니 튤립이. 근데 참 대단히 성공을 한 때는 지금도 사실 뭐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그렇게 이쁜 꽃이 어디 있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자. 네. 자, 더 안전자산에 대해서 보탤 얘기 있으세요? 저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네. 그 나중에 만약 미국의 리더십이 약해져서 달러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마피아들이나 뭐 IS 그런 데서 비트코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좀 비트코인 가격의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 출연자분들 중에 어떤 분이 꼭 한 분이 와서 이 음모론적으로 세상을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김문일 연구원 평소에 안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오늘 음모론적으로 나와? 가능하죠. 왜냐면 사실 비트코인은 외화도피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화도피 불법 거래. 중국 그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최근에 그 랜섬웨어 보냈던 애들도 비트코인을 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라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긴 하고 그래서 2만 5천 달러가 가든 뭐 25만 달러가 가든 저는 비트코인을 살 생각은 사실은 추천 안 하는 게 별로 없고 제가 200% 먹고 나오긴 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걸 한번 거래를 해보고 싶어서 들어가서 했더니 좀 수익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떡이야 그러고 팔고 나와가지고 술 먹고 끝냈죠. 왜냐하면 투자 돈이 얼마 안 돼. 자, 오늘 준비한 외신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